오렌지 카운티가 경제 재오픈을 위한 가주 4단계 티어 프로그램에서 퍼플보다 한 단계 낮은 레드 티어로 완화돼 일부 비필수 업종 비즈니스들의 실내 영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이 10,0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16%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와 LA 총영사관이 오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한인들의 우울함과 절망감을 낮추기 위한 강연회를 주최합니다. LA에서 100마일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불법 마리화나 재배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연방국세청을 사칭해 거액의 정부 무상 지원금을 준다며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 인구 조사를 예정보다 한 달 빠른 9월 말에 조기 마감하기로 한 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대량의 미개봉 우편물을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합주 공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합주인 위스콘신은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상원 의원이 같은 날 방문해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재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사제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오는 11월 대선 때 무효로 처리되는 우편 투표가 급증해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의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은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경제 재개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확진자와 양성 반응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식당 등에서 부분적 실내 영업을 할 수 있고 특히 교회도 제한적으로 실내 예배가 허용됩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경제 재오픈을 위한 가주 4단계 티어 시스템에서 가장 심한 단계인 4단계 퍼플 티어에 속했던 오렌지 카운티가 한 단계 낮은 레드 티어로 완화되었습니다. 티어 시스템은 지난달 28일 가주 정부가 워치리스트 대신 경제를 서서히 오픈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제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와 같이 양성 반응 주민 비율을 토대로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한 단계인 퍼플 티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일 가주 보건국 마크 갈리 박사는 브리핑을 통해 퍼플 티어에 속하는 38개 카운티 중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산타클라라, 산타크루즈, 플레이서, 에마도르 카운티가 레드 티어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가주의 새로운 티어 시스템에 따르면 3단계 레드 티어는 신규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4명에서 7명 사이 양성 반응 비율 5%에서 8% 사이여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10만 명당 1일 확진자 수 7일 평균치가 5.6명, 양성 반응 비율 5%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레드 티어로 내려감에 따라 지금부터 일부 비필수 업종 비즈니스들의 실내 영업이 부분적으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실내 식사 서비스는 실내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 가운데 수용 인원이 적은 쪽, 헬스장은 실내 수용 인원의 10%, 실내 쇼핑몰은 수용 인원의 50%, 영화관은 25%, 도서관은 50%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활동도 실내 수용 인원의 25%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마사지샵, 타투샵, 네일샵 등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술집과 놀이공원은 아직 영업할 수 없으며 와이너리는 야외에서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미셸 스틸팍은 오렌지 카운티가 레드 티어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학교를 재오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티어 시스템이 워치리스트 시스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경제를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선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노동절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아직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사회적 모임 자제 등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다른 카운티들도 경제 재개에 빨리 다가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cannot impress upon folks more the importance of wearing masks, physically distancing, washing hands, and minimizing new tiers, which provide more activities and more opportunity to get us closer to normalcy. 오렌지 카운티가 다음 단계인 오렌지 티어로 들어가기 위해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1명에서 3.9명 사이, 양성 반응 비율 2%에서 4.9% 사이를 2주 동안 유지해야 하며 한 티어당 최소 3주를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오는 29일부터 변동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엘도라도 산불이 현재까지 10,000에이커 이상을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 16%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지난 토요일 오전 신생아 성별 확인 파티에서 연기를 만들어낸 불꽃기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는 산불의 원인을 제공한 부부에게 경범죄 또는 중범죄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엘도라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 인구조사를 예정보다 한 달 빠른 9월 말에 조기 마감하기로 한 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LA를 포함한 지역 정부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인구조사 조기 마감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산호세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는 연방 센서스국과 연방 상무부를 상대로 이 같은 가처분 명령을 지난 5일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에 정식 심리가 열리는 오는 17일까지 상무부와 센서스국은 인구조사 조기 마감 계획을 바탕으로 한 인구조사 축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한인 루시고 판사는 의석과 연방기금은 정확한 인구조사를 통해 배분되는 것이 공익적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원고 측의 주장이 이러한 공익에 더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당초 센서스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구조사가 중도에 일시 중단되자 조사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상무부가 오는 9월 30일로 조기에 종료한다고 발표해 전국의 주와 지역 정부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서류 미비 신분 이민자들이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라이센스는 물론 미용과 네일 등 기술직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주 미국 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과 직업 라이센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명시돼 있어 9월부터 뉴저지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은 전문직과 직업 라이센스 신청자가 취득과 관련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 체류 신분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 법에 따라 주 전역의 불체자 약 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네일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미 동부에서 처음으로 전문 직업 라이센스 취득에 있어 이민 장벽을 제거한 것이며 타주의 유사한 법과 비교해서도 가장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업무 지연 사태 속에 올 들어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이를 받지 못한 이민 신청자들 약 7만 5천 명은 지난 7월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정작 노동허가증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허가증은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발급받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인데 올 들어 노동허가 신청이 받아들여 승인서가 나온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정작 노동허가증 카드를 받지 못해 취업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구하고도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당국은 이 같은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후 3개월 넘게 지속된 이민국 업무 중단에다가 노동허가증 카드 제작을 위한 관급 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소송을 당하자 연방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소송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노동허가증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들도 일단 노동허가 승인만 받으면 그 승인서만 고용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민주평통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 본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화상 강연회를 펼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와 LA 총영사관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LA 민주평통이 9일 수요일 오후 4시 한국 전쟁과 베트남전을 통해 본 미래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화상 강연회를 펼칩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초청해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으며 역사를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교훈에 대해 강연합니다. 박태균 박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국제한국센터 소장을 비롯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하버드 대학교 엔칭 연구소 방문 연구원, 2004년 일본 쿠슈 대학 방문 교수 등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국제교류재단 운영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 단장도 역임했습니다. 9일 열리는 화상 강연회는 줌을 통해 진행되며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거나 아이디 768-565-8509 비밀번호 584496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와 LA 총영사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한인들의 우울함과 절망감을 낮추기 위한 강연회를 주최합니다. 이번 강연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1시간씩 진행되며 10시에는 한인가정상담소 안현미 매니저가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마음 건강 챙기기 괜찮아요 함께 극복해요라는 주제로 11시에는 샘리 매니저가 It's okay not to be okay라는 주제로 지금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힘든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방법 등에 대해 강연합니다.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한인들의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다라고 전하고 안현미 한인가정상담소 매니저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해주는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블루 세미나를 주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강연 신청은 웹사이트 tinurl.com/코로나블루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 후 세미나 줌 링크가 바로 전송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인가정상담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남성 디존 키지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어젯밤 사우스 LA에서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건물 앞에 모여 셰리프 요원을 향해 벽돌과 돌을 던지면서 시위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시위대를 향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공포탄과 연막탄 등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시위대의 행위를 불법으로 선포하고 시위대 중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시위대와 셰리프국 양측 모두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미국의 한 불법 마리화나 재배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 LA에서 100마일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불법 마리화나 재배시설에서 7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새벽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총격으로 숨진 시신 6구를 발견했습니다. 또 총상을 입은 나머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1000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마리화나를 키워 팔던 시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정부의 지원금을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을 틈타 이 연방국세청을 사칭해 거액의 정부 무상 지원금을 준다며 현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한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페이팔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돈과 금융 정보를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는 최근 상당수의 페이팔 사용자들이 연방정부의 무상 보조금 1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기 청구서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세금을 제때 성실히 납부한 이유로 정부 보조금 12,5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는 식의 거짓말로 접근한 뒤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할 것과 함께 50에서 25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0일 내에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을 입금해준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구서에 기재된 50에서 2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해당 은행 계좌로 12,500달러를 입금해준다고 속인 후 돈과 금융 정보만 가로채 달아나는 것입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IRS는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모두에게 오지 않으니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자만 특별히 좋은 기회를 얻은 것처럼 현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페이팔 계정을 평소 다른 공과금을 지불하거나 친구 및 지인과 거래 시에 사용해오던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의심이 적어져 더욱 위험하다고 당국은 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핫 100에서 1위로 데뷔한 곡은 손꼽힐 정도여서 또 하나의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흥겨운 선율과 경쾌한 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싱글곡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의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각으로 8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2주 연속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로 발매 1주차에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빌보드 역사를 통틀어 핫백에서 1위로 데뷔한 곡은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마이클 잭슨, 머라이어 캐리 등 43곡뿐입니다. 특히 2주 연속으로 정상을 유지한 곡은 20곡에 불과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같은 쾌거를 이뤄낸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팝 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며 대중적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블랙핑크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미국 내에서 동시에 K-팝의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의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5번째 추가 예산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난 7월 1조 1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예산 요구 규모를 2조 2천억 달러로 축소했지만 양당 간 격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가 끝나고 상원이 다시 가동된 이날 기존 안보다 오히려 축소된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거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맞춤형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상원 본회의에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검사와 학교 지원, 코로나19 소송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할 면책 조항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의 예산 규모가 5천억 달러에서 7천억 달러, 더 힐은 최소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남성이 대량의 미개봉 우편물을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확대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발생한 일인데 관계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지역의 한 주차장입니다. 지난 3일 오전 5시 40분쯤 한 남성이 대형 트럭에서 우편물과 소포들을 꺼내 바닥에 내던집니다. 이곳에서 1.6km 떨어진 골목에서도 우편물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모두 미개봉 우편물입니다. 이 우편물이 배달 도중 버려진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 확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충돌하는 가운데 폐쇄회로 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 문제와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우편투표에 반대해왔습니다. They'll be sending them, they'll be dumping them in neighborhoods, they'll be people are going to be picking them up, they'll be bribing, they'll be paying off people to grab some.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루이스 드조이 미 연방우체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물류업체 직원들에게 공화당 정치인들을 후원하게 하고 나중에 보너스를 지급해 보상했다는 의혹입니다. 미 하원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드조이 국장은 취임 뒤 비용 절감 명목으로 초과 근무 금지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조직 개편은 우편 투표를 막기 위한 선거 방해 행위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드조이 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는 11월 대선 때 무효로 처리되는 우편 투표가 급증해 경합주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탓에 우편 투표가 크게 증가하지만 우편물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해 우편 투표에 참여하고도 사표가 되는 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선 때 핵심 경합주에서 무효로 처리되는 우편 투표 참여자 수가 직전인 2016년 대선 때보다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등 7개 격전지에서 18만 5천 명에서 29만 2천 명의 우편 투표 무효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때 8만 7천 표보다 최대 3배 이상 수준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2개 주가 직전 대선 때 우편 투표 비율이 10%에도 못 미쳤지만 올해의 경우 거의 절반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효표는 우편물이 너무 늦게 도착하거나 유권자가 우편 투표 서류에 제대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문제는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는 경합주의 경우 무효표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펜실베니아주는 올해 4만 3천 명의 우편 투표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 이곳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4만 4천여 표로 차이로 이겼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2만 3천 표가량 이긴 위스콘신주 역시 우편 투표 무효표가 승부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합주 공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경합주인 위스콘신은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해리스 상원 의원이 같은 날 방문해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과정의 대표적인 경합주로 분류되는 플로리다를 찾았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운데 어느 한 곳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선택을 달리해온 미 경합주들의 중요성은 이번 대선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번 주 펜실베니아 등 경합주들을 방문해 유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어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주를 찾아 유세를 벌였습니다. 세 자녀 앞에서 경찰 총격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브레이크 씨 가족에게 위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I mean, they're an incredible family, and what they've endured, and they just do it with such dignity and grace. 공화당 펜스 부통령도 같은 날 같은 주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선 4년 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와 펜스가 이겼습니다. Senator Kamala Harris is one of only 10 senators to vote against the USMCA. 바이든 진영은 위스콘신에 이어 이번 주에만 미시간과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네소타 등 경합주를 집중 공략합니다. 트럼프가 오늘 방문한 플로리다주는 바이든과 트럼프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합주로 둘러싼 유세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의 핵심 경합주이자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주를 찾아 이곳이 자신의 주소지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맹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피터에서 플로리다 주민을 위한 환경적 성취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환경 보호는 신성한 의무라며 이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여기가 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 맨하튼 트럼프 타워에 살면서 평생 뉴요커로 지낸 그는 작년 9월 주소지를 본인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의 행정부는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을 매일 증명하고 있다며 이것은 극단적 급진 좌파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멕시코만 일대에서 해상 원유 시출을 금지해온 조치를 플로리다 연안과 조지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플로리다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위스콘신과 함께 대선 주요 경합주로 꼽히며 이 중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배정된 곳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2%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MBC 방송과 마리스토폴이 발표한 플로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투표 의사가 있는 유권자층에서 각각 48%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초대 청장에 정은경 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의 출범이 우리 감염병 대응 체계의 획신적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새로 신설된 복지부 2차관에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초대 청장에 정은경 본부장을 내정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청에 대한 확대 구상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이 우리 감염병 대응 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며 바이러스 연구부터 지역의 방역체계 구축까지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보건전담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차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보건 의료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면서 최근 집단휴진을 둘러싼 갈등 해결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청장과 강 2차관의 임기는 질병관리청이 출범하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초대 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중대고비를 넘기고 코로나 이후 더한 감염병에도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갖춰달라고 당부한 만큼 질병관리청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로 복무해 미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휴가와 관련해서는 미군이 아닌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게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변호인은 아침부터 기자들에게 입장문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했습니다.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는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무릎 수술 때문에 병가 2차례와 휴가를 냈지만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고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니 장관님 안 해둔 이런데 추 장관 측은 미군 규정을 근거로 댔습니다.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은 새빨간 거짓말이자 궤변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는 우리 육군 병사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미 육군 규정에는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과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고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휴가 관련 서류는 1년이 아니라 5년 보관돼야 하는 것이고 현재 추 장관 아들에 대해서만 쏙 빠져있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 군의관 확인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치 공방처럼 흐르는 듯 했지만 군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리됐습니다. 휴가 등 인사 관련은 우리 육군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미군 규정은 보급과 군수 등에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당시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에게 부대 배치를 청탁하지 말라고 사실상 훈계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으니까. 추 장관 측은 훈련병과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로 추첨을 했고 추 장관 가족에게만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뒤늦게 추 장관 가족에게만 했는지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면서 추 장관 측과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사이에 정치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다음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를 항의 차원에서 부리려 했던 일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포털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냐며 윤 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시각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휴대전화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윤 의원이 주고받던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포착된 겁니다. 윤 의원이 다음 카카오 포털 사이트 사진을 보내자 상대방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카카오에 강력하게 항의해달라고 답을 보냈고 이어 카카오 측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는 취지의 문자도 작성했습니다. 윤 의원이 다음 카카오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만큼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포털에도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며 윤 의원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물러나야 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통제 실화였군요. 그동안도 포털을 통한 여론 통제를 시도한 겁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리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해명하십시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설 기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유를 알아보려던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 연설 기사와 달리 이 대표의 기사는 메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적어도 예정돼 있던 양당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똑같은 비중으로 나가기를 바랐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 파악을 한 것이고요. 하려고 했던 거고요. 윤 의원은 경위 파악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민간기업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항의하려 했다는 것 자체로 비판의 소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된 가운데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식사할 때 찌개나 반찬을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참에 꼭 바꿔야 할 생활 습관 3가지 정리해보는데요. 지난주 이제 가족끼리도 개인 접시 사용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전해드렸고 오늘 두 번째
정보입니다. 온 가족의 칫솔을 한 통에 넣어서 화장실에 보관한다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칫솔을 보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면대, 샤워기가 변기 옆에 붙어 있는 집이 많기 때문이지만 화장실은 대부분 습기가 많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가 더 쉽습니다. 용변 후 세면대 바로 옆에 있는 변기의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각종 세균이 퍼지기 더 쉽습니다. 입안을 닦는 칫솔 보관 장소로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하는데 양치질을 하고 나면 이 세균들이 칫솔에 묻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칫솔을 한데 모아 작은 통에 보관하면 개인의 칫솔이 서로 밀착되면서 세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기나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건을 따로 쓰는 가족도 많습니다. 이처럼 집에서도 각자 개인 칫솔 보관함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컵에 칫솔 하나를 꽂아 보관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칫솔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살균기나 건조기 구입이 여의치 않다면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에 개인 칫솔통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번거롭지만 칫솔을 햇빛에 말린 후 소금물에 3분 정도 담가두면 칫솔의 살균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은 심혈관 질환 등 온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칫솔을 써야 합니다. 칫솔모가 닳아있다면 바로 교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의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증폭되면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32.42포인트, 2.25%가 급락한 27,500.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5.12포인트, 2.78%가 추락한 3,331.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65.44포인트, 4.11%가 폭락한 1,847.6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기술기업 주가 조정 현상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가 4.59% 추락했고 국제유가가 폭락한 영향으로 에너지도 3.71%가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폭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에 3달러 1센트, 7.6% 폭락한 36달러 76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6월 15일 이후 최저 가격입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2달러 23센트, 5.3% 폭락한 39달러 78센트의 거래를 마감해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부품 조달길이 막히게 된 화웨이가 사전에 재고 비축에 나서면서 지난달 대만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당국은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한 31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의 시장 예측치 1.6% 증가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대만 당국은 이런 수출 강세의 주요 배경으로 다음 주 시행될 미국의 제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오는 15일부터 자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한 반도체 제조사가 화웨이와 원칙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제재를 시행하는데 이를 앞두고 화웨이의 부품 사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인 남가주 지역,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 7, 8도가량 오늘보다 오르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이런 날씨는 주말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다소 강한 산타나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오부터 수요일인 내일 밤 8시까지 산불 경보인 레드 플래그가 발령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2도,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1도, 6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6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은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